어디 가냐? 너 지금 어디 가? 엄마,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여기 두고 가는 거야? 여기 계시면 돼. 아까 말했잖아, 한 달만 체험이라니까. 나 이런데 싫다. 집에 가자. 응? 아들아, 집에 가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우리도 쉬고 싶어. 나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자식이야? 엄마, 여기 좋은 데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부탁인데, 제발 여기서 잘 지내줘. 나중에 다시 올게. 가지 마. 제발 나 버리지 마라. 아들은 왜 엄마를 버리고 도망치듯 나가는 걸까요? 엄마가 저렇게도 슬피 우는데 어떤 잘못을 했길래 버리고 도망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게 사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73세 김명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읍내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이 맛있다고 동네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늘 북적이던 가게 덕에 웃을 날이 많았어요. 70이 넘은 지금은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도 유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절 사람들처럼 주어진 일하며 자식 하나 잘 키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 큰 욕심 없었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냈죠.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나는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뒤따라 나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말을 아끼는 사람 옆에서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웃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괜히 걱정돼서 창문만 바라보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안심했고, 명절 때면 식탁 위 반찬수를 한 가지라도 더 늘리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사소하고 소박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도 배달을 나갔습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그런 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그 모든 일상이 오래오래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별다를 것 없이 흐린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잔뜩 낀 골목 사이로 스쿠터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일감을 마저 끝내고 오겠다고 말했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려온 전화는 평생 잊히지 않을 목소리였죠. 병원 응급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고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했으며 의료기기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뺑소니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고 했고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심장은 뛰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 뇌는 대부분 손상되어 스스로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가서 그 옆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말라가는 모습, 손톱이 자라나는 걸 깎으며 이걸 살아있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오늘은 조금 나아질까 싶은 마음도 가졌지만 1년이 지나고 또 몇 해가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기계음과 조용한 숨소리. 그 사이를 버티며 지낸 시간이 어느덧 10년. 중간에 한 번은 큰 폐렴으로 의사가 각오하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나갔고 또다시 병상에 누운 모습만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도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냄새도 익숙해졌고 간병인의 얼굴도 새로울 게 없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갑자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는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멀어진 겁니다. 슬픔보다 조용한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만 살아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조차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숨을 결정지었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눌러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날 비닐봉투 하나 들고 집에 돌아와 신문지 덮인 상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해가 지는 걸 보고서야 일어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몇 날 며칠을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누구 얼굴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고 잠깐 숨을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이제 그 집 정리하고 올라오세요. 수원에 방 따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계속 말이 이어졌습니다. 방은 햇빛 잘 들어오는 쪽에 뒀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니까 무릎도 덜 아플 거라고 했습니다. 근처에 병원도 잘 돼 있고 시장도 가까우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눈앞에 익숙한 부엌벽이 보였습니다. 누렇게 변한 장판, 아직도 손때 묻은 창문 손잡이, 그리고 식탁 맞은편의 빈 의자까지 모든 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배어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집은 내 삶 그 자체였고 수원 아파트처럼 반듯하진 않아도 숨 쉴 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쓸쓸할 때도 있었지만 낯선 공간에서 어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냥 여기가 편하다. 아무리 좋아도 새 집은 낯설고 정 안 붙더라.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알겠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를 끊고 나니 어쩐지 마음이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에 마른 잎이 흔들리고 있었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3주에 한 번씩 전화도 오고 과일이나 반찬 담은 통을 들고 왔습니다. 손주들도 같이 와서 뛰어놀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미소가 나왔습니다. 다 큰 아이들이지만 어릴 때랑 다르게 여전히 나를 보고 달려드는 모습은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고 그래도 한 번쯤은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달력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쯤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멸치볶음과 김치전을 해두고 기다렸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고 나면 한동안 집안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컵, 부엌 싱크대에 놓인 작은 간식 봉지, 방 안에 떨어진 장난감 하나까지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흔적은 고스란히 쓸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꽃이 피었다가 또 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했고 명절도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떡국을 떠먹으며 텔레비전을 봤고 화면 속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묻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들네는 잘 오지? 나는 웃으며 바쁘대요. 라고 대답했지만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조용히 물을 따라 마시며 입안이 바싹 말랐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시계는 10년 전 멈춘 시간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오히려 내 쪽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지치고 문밖 인기척에 마음이 덜 흔들렸고 라디오 소리로 공허함을 메우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챙기고 걱정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내 일상에서 한 발씩 물러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물러섬이 꼭 멀어짐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분명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봄이 오면 마음이 먼저 알아챕니다. 창문을 살짝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겨울과는 다르게 조금 부드럽고 아침 해가 비추는 부엌 타일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일찍 핀 목련이 골목 어귀에서 하얗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텃밭 가장자리에 핀 민들레가 노랗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고 잠시 주춤하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날씨 좋은데 바람 쐬러 가요. 벚꽃 보러 손주들이랑 같이 나가요. 지금 가는 길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뒷방 옷장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옷은 없었지만 한참을 들춰보니 지난 봄에 입고 나간 적 있던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가 보였습니다. 얼룩은 없나 유심히 살펴보다가 목 주위에 조금 묻은 소스 자국을 발견하고 얼른 세탁대에서 물티슈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색 바지에 맞춰 얇은 스카프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는 날, 그게 손주들이라면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고무줄로 묶어두었던 단발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앞머리도 살짝 내려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여러 번 들여다보며 옷깃을 고르고 얼굴에는 크림을 조금 발랐습니다. 주름은 감춰지지 않았지만 환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손주들을 위해 사뒀던 조그만 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시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본 가게에서 작은 강아지 인형이 눈에 들어왔는데 막내 손주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말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고 샀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만나게 되면 주려고 고이 싸두었던 걸 오늘 꺼내게 된 겁니다. 문구점에서 사둔 색연필 세트도 함께 챙겼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큰 손주가 내 방에 놓인 오래된 색연필을 만지며 이거 다 부러졌어요. 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그 말이 들리지 않도록 이번엔 두툼하고 색이 선명한 걸로 준비해뒀습니다. 두 손에 꼭 쥐고 마치 약속이라도 된 듯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김밥용 단무지며 햄을 꺼냈습니다. 도시락까지는 못 사더라도 간식 하나쯤은 내가 직접 챙기고 싶었습니다. 막내가 좋아하는 치즈 떡볶이 맛과자도 넣고 바나나 우유도 넉넉히 담았습니다. 지난달에 만든 고구마 말랭이는 살짝 말라 있었지만 봉지에 다시 넣어 준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보단 아이들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는 그 순간이 좋아서였습니다. 손주들을 본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가스불에 물을 올려 차를 우려놓고 열이 식기도 전에 병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길에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 목이라도 축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단지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가움이 있었고 다시는 이런 날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도 어딘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나와 신발을 고르는데 눈에 익은 고무신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멋져 보이고 싶다기보단 함께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 벗겨진 가죽 가방을 메고 마당 끝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기울어져 담벼락에 길게 그림자가 늘어졌고 봄바람은 살짝 살을 스치며 옷깃을 들추고 지나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랑 손주들이 벚꽃 보러 간다고 해서요. 나가보려고요. 그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했지만 설렘은 얼굴에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그동안 침묵으로 내려앉았던 시간이 한순간에 달아오른 듯했습니다. 길게 줄 지은 나무들 아래를 걸으며 손주들의 손을 잡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다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눈을 먼저 찾은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아들만 나와 인사를 건넸고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괜히 안쪽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들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뒀어요. 오기 싫다고 해서.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티를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차 안에 가지고 온 가방을 내려놓고 앉으며
아이들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옆에 있으니 괜히 마음이 헛헛하진 않았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중간에 한 군데만 들렀다 가요. 요즘 잘 나가는 실버센터 있는데 잠깐만 구경하고 벚꽃 보러 가요. 처음 듣는 말이긴 했지만 아들의 말투는 자연스러웠고 특별한 의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은 노인복지시설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잠깐 보고 나오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지나 조용한 외곽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 사이를 지나는 길이 이어졌고 가로수엔 연두빛 잎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봄이 한창 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길가에 핀 꽃 이야기도 하고 손주 얘기도 나왔을 텐데 오늘은 아들도 별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라디오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고 그 소리마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느 순간 조금 넓은 언덕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로 끝자락엔 봄날 실버케어 센터라고 적힌 작은 표지판이 보였고 담벼락 너머로 하얀 건물 지붕이 살짝 보였습니다. 입구 쪽엔 튤립과 펜지가 줄지어 피어 있었고 벤치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정원처럼 조성된 앞마당을 지나가니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이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가방끈을 바짝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아들이 이끄는 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발자국 소리만 복도에 작게 울렸고 벽마다 정성스레 걸린 풍경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지만 어디서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따라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을 올라간 뒤 상담실로 보이는 방 앞에 멈춰섰습니다. 내가 아직 말도 꺼내기 전에 아들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켠에 앉아 조용히 있었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짚어 설명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오가고 있었고 나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입소, 등급 판정, 계약 기간. 같은 말들이 어렴풋이 들렸지만 아들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문득 아들이 서류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등록은 다 되어 있네요. 안내해 드릴게요. 엄마, 잠깐만 직원 따라가 보세요. 시설 둘러보는 거예요. 금방 갈게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얀 벽 사이로 침대가 놓인 방들이 보였고 창문으로 햇빛이 살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고 등 뒤에서 조용히 닫히는 문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문이 닫힌 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확실히 다가왔습니다. 직원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고개는 끄덕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을 돌자 넓게 트인 창문 사이로 정원 일부가 보였습니다. 화단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멀리 휠체어를 탄 어르신 몇 분이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봤던 풍경 같았고 지금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이미 3개의 침대엔 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은 한 칸의 하얀 이불이 깔려 있었고 머리맡 협탁엔 새로 비치된 물병과 실내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침대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둘러앉아 있던 할머니들과 눈을 마주쳤지만 어떤 인사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직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생활하시게 될 방이에요. 식사 시간표랑 프로그램은 벽에 붙어 있으니까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는 땅이 아닌 것 같았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내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손주들 간식을 꺼냈습니다. 바나나 우유, 초코 과자, 사탕이 담긴 봉지 하나 모두 건드리지 않은 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로 줘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린 이 선물들이 이젠 그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낮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고 한켠에선 TV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공간에 앉아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맞는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아무 대답도 없는 공기 속에서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다가 해가 창밖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주황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새 다른 어르신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도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덮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천장의 무늬가 눈에 들어왔고 라디에이터의 미세한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시울만이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베개를 타고 흘렀지만 그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선 아무도 그 눈물을 묻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조용히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눈을 붙이려고 몇 번이고 몸을 뒤척였지만 낯선 이불은 끝끝내 내 몸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희미한 복도등이 비치고 있었고 창밖으론 이른 아침 트럭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니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어느새 깨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또 다른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서 제공된 밥과 국을 받아 들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술 두술 뜨는 어르신들 틈에서 나는 한참이나 그릇만 바라보다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식사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날 가방 안쪽에 넣어둔 채 손도 대지 못했던 그것.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기대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오해였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된 건 아닌지. 신호음이 2번 울리고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무표정하게 들렸고 내가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거기 편하잖아요?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불편한 침대, 낯선 공기, 함께 지내는 이들의 말 없는 눈빛, 아무것도 편한 게 없었지만 말끝을 쉽게 이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 속 목소리는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신경 써준 건지 아세요? 아버님 장례 치르시고 어머니 혼자 두는 거 마음 아파서 이런 결정한 거잖아요. 저희도 할 만큼 했어요. 뒷말은 흐릿해졌고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마음 안에 작은 구멍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편한 곳이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한마디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낯선 공간에 놓여진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엔 알록달록한 공예품과 어르신들이 그렸다는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한 분은 책을 넘기고 있었고 한 분은 조용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이곳은 나와 무관한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분이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내 옆을 지나갈 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그냥 잠깐 온 줄 알았거든요. 그 말에 요양보호사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오셨어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없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비슷한 말을 했고 결국은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죠.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에 발자국 소리만 남았습니다. 뒤돌아서며 느껴지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서운함까지 뒤섞여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나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여기 살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가방을 다시 열어보니 전날 미처 꺼내지 못한 사탕 봉지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포장을 벗기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낯설음만 더 짙어져 갔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한 날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불 꺼진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이불 안에서도 몸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요양보호사의 발자국 소리만 바닥을 울릴 뿐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말을 섞는 일도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TV가 켜지면 멀뚱히 화면만 바라보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방, 내 자리가 있는 곳에는 나 말고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박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며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을 때 조용히 옆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이곳에 오면 한동안 그렇게 되지. 처음엔 다들 버려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린 버려진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참았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목이 따끔거렸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울음이라는 건 꼭 큰일이 벌어졌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며칠의 외로움, 억울함, 황당함이 쏟아지듯 올라왔습니다. 주먹만큼 가슴 속에 뭉쳐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내 울음을 모른 척해주듯 조용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저 그렇게 한마디 건넨 것뿐인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착한 말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래 버틴 사람의 무게가 실린 말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지내며 나는 이 방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장면들 앞에서 무언가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한쪽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은 아침부터 계속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잠옷 위에 2겹을 입은 상태였지만 옷장이 열릴 때마다 또 옷을 꺼내 몸에 덧입었습니다. 옷은 늘어났고 얼굴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다가가 말렸지만 말끝이 올라가기 무섭게 다시 또 옷장을 열었습니다. 나 아직 안 나간다니까? 이 옷 입어야 돼. 안 입으면 혼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괜히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그 행동은 습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침대 쪽에 계신 분은 보호사가 다가가기만 하면 손을 내젓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든 싫어, 하지 마, 건들지 마 라는 반응이 먼저 나왔고 때로는 손짓이 날카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익숙하다는 듯 몸을 피했고 표정에는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분이 성격이 까다로운가 싶었지만 반복되는 반응 속에서 무언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그 2분은 말을 거의 섞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흐릿했습니다. 같은 방인데도 각자 다른 시간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세계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이곳이 일반 병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설명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긴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모르고 들어온 느낌. 마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감추고 나를 이 안에 넣은 듯한 기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와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또박또박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려 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여기서는 다들 조용히 지내는구나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란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한 어르신이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 외출해야 돼. 오늘이 엄마 제삿날이야. 안 가면 큰일 나. 손목을 꽉 잡는 손길이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떼어내며 안내했지만 나는 가슴 한가운데 어딘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긴 단순히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치매 병동이었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혹시 내 상태를 누군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행정적인 실수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상이었습니다. 날짜도 기억했고 새끼 식사 시간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또렷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 순서가 되어 이름이 불렸고 직원의 안내를 따라 세면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 한쪽에서 나와 동갑쯤 되어 보이는 요양보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 수건을 건네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 오긴 했는데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기억도 다 또렷하고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 목이 말라왔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다급하거나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건을 접던 손을 잠깐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뿐인데 당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잠깐 멈춰졌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이곳에 오실 땐 보호자분이 관련 서류 다 준비하셨어요. 치매 진단서 같은 것도요. 그 말씀이 사실인지 저희가 어떻게 믿겠어요?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단호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건 그럴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선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가 전부였고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구조. 그래서였을까 억울함보다는 보여주겠다는 다짐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더는 말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일어나기 전 미리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방 정리를 스스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필요한 것은 직접 챙겼습니다. 첫 며칠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엔 늘 내 자리 주변부터 정리했습니다. 음식을 흘리신 어르신이 있으면 휴지를 가져다 드렸고 국을 쏟은 분이 있으면 보호사를 부르기 전에 수저를 먼저 닦아드렸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다른 어르신들도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증명한 건 책이었습니다. 보호자에게 받았던 물품 중에 얇은 수필집 한 권이 들어있었고 그걸 침대 맡 협탁에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점심 이후 시간을 정해 한두 장씩 읽었고 작은 노트에 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책 속 문장을 따라 쓰고 거기에 내 생각을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어느새 노트는 절반이 넘게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요양보호사 한 명이 청소 중에 우연히 그걸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다 쓰신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책장을 한 장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책 제목과 날짜, 내가 느낀 점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또 한 번 인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신 박 할머니가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당황한 요양보호사가 도움을 청하려 뛰어가려 했고 나는 누구보다 먼저 할머니의 팔을 잡고 바닥에서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그 다음 물컵을 챙겨오고 보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오후 다른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그 어르신 좀 다르다 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점심 식사 메뉴가 바뀌었는데 안내가 누락되어 몇몇 어르신들이 반찬을 손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배식 전 스피커에서 들은 내용을 떠올리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고기 대신 콩조림이 나옵니다. 바뀐 거니까 걱정 마세요. 간단한 안내였지만 그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터라 보호사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로는 설득할 수 없던 현실을 나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는 손놀림, 손주 사진을 확대해 보여주며 설명하는 나의 말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보기 드문 기억의 증거가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그 시간 동안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 변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르신들에게 수저를 챙겨주게 되었고 복도에서 길을 헤매는 분이 있으면 손을 잡고 방까지 데려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책상 옆 노트에는 벌써 책 3권의 독후감이 적혀 있었고 요양보호사 중 한 명은 가끔 내가 읽은 책 제목을 적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익은 보호사가 내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원장님이 좀 뵙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묻기 전에 그 사람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예감은 확실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안내를 받아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는 동안 익숙했던 풍경이 그날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 하나하나가 뚜렷했고 그동안 이 공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해 문을 열자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짓했습니다. 책상 너머로 조심스레 다가가 앉자 원장은 서류 몇 장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요즘 책도 읽고 노트도 쓰시고 직원들도 다 놀라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그 설명 속엔 지금껏 이 요양원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했고 그 결정 하나로 내 인생이 통째로 이 공간에 옮겨졌다는 것. 말로 듣는 것보다 그 표정과 말투에 묻어있는 무게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원장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차잔을 내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게 힘드신 거죠? 혹시 다시 돌아가실 집은 있으신가요? 그 물음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땐 당연히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흘렀고 그 사이 많은 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숨을 고르며 마음속을 정리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지 없어진 건 아닌지 정리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손에 남아있는 건 단 하나, 작은 핸드폰과 그 안에 남겨진 번호 몇 개뿐이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아들이 이 집을 팔자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르죠? 그 말에 원장은 표정을 굳히진 않았지만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고 그저 내 입으로 확인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상태라면 어르신 의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견학이라 속고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게 방에 앉아있던 날과는 다르게 이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의사를 물어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던 원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상대가 아닌 대화자로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나는 이제 스스로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더 단단히 새겼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원장은 말을 아끼며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짐작이라는 말보다 더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말 끝까지 믿어주세요.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얼마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말에 원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말보다 표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뜻 존중하겠습니다. 밖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혹시 외부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지금 바로 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나를 잠깐 멈추게 하며 덧붙였습니다. 단 한 가지, 돌아가실 수 있는 집이 정말 있으신가요? 그 물음은 짧았지만 내 마음 한가운데를 건드렸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확인해 볼 사람은 있어요. 사무실 문을 나와 복도로 나서는 길, 발걸음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가 이 공간을 전과 다르게 보이게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손에 쥔 것은 원래부터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곳에 입소할 때 수거당하지 않았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채 가방 안에 묻혀 있었고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꺼내 전원을 눌렀습니다. 진동이 울리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낯익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옛 사진, 손주들 얼굴이 담긴 배경화면, 그 조그마한 화면이 내 세상과 바깥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번호 목록을 열고 손끝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아가씨라고 저장된 이름. 남편의 여동생.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묵직한 성격이었고 장례식 이후엔 거의 연락이 끊긴 사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붙든 손에 힘이 들어갔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언니! 진짜 언니 맞으세요? 익숙한 그 말투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짧게 인사한 뒤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이곳에 오게 된 과정,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상대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제가 직접 요양원으로 갈게요. 통화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숨이 조금씩 내려앉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결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힘으로 다시 나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방 안에 들어왔고 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통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에 눈이 잠깐 부신 틈을 타들어온 모습이 어쩐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수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처럼 또렷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언니! 정말 언니 맞으세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요. 목소리 듣고도 반신반의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마주 잡았고 손끝으로 서로의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사이 아가씨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했습니다.
어제 통화하고 바로 민재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치매라서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자꾸 얼버무리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문자도 안 읽고요. 그 말에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릴 만큼 커졌습니다. 아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상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으니 온몸이 낯선 물속에 빠진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가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덧붙였습니다. 언니, 정말 또렷하시잖아요. 말도 분명하시고 상황 판단도 정확하고요. 이런 분을 치매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집 장롱 안쪽 서랍에 통장 하나 넣어뒀어요. 거기 아직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찾아서 나한테 좀 가져다 줄래요? 아가씨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망설임이 없었고 얼굴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장 가볼게요. 열쇠는 어디 있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 예전에 신발장 아래 작은 바구니 안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열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늘 혹시 몰라 따로 두었던 그 열쇠가 이럴 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주소도 열쇠 위치도 다시 설명해 주었고 아가씨는 작은 메모지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목소리만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긴 시간 연락 없이 지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건가 봅니다. 멀어졌어도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아가씨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저 그 집 가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제야 숨이 조금 편해졌고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아가씨의 연락을 기다리는 내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다기보다 어떤 사실이 마주하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 번쯤은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혹시나 괜한 오해였고 집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기대도 품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대편에서는 한참 숨을 고른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조심스럽고 무거운 말투였습니다. 언니, 저 방금 다녀왔어요. 근데 그 집 없어졌어요. 지금 그 자리엔 철근이 박혀 있고 새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공사장 한가운데예요. 인부들도 있고 간판도 세워져 있고요.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두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아가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동네분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원래 김 어르신 댁 아니었냐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집 팔고 나간 지 좀 됐지 라고 하셨어요. 몇 달 전에 부동산에서 매물 붙어 있던 것도 봤다고 하시고요. 그 뒤로 바로 철거하고 새 건축 허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아무데도 가닿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다기보다는 그냥 몸에서 온기가 하나둘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쯤 믿고 있었던 설마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가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언니, 이거 민재가 얘기도 없이 처리한 것 같아요. 혹시 사인하신 적 있으세요? 서류 같은 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고개가 저어졌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팔린 건지도 몰랐고 무슨 서류가 오갔는지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다른 어르신들은 잠든 듯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정원 끝에 있던 감나무, 주방 앞에 놓여있던 장독대, 안방 천장에 작은 균열이 가 있었던 낡은 집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 채 혼자서 꾹꾹 눌러 담아야 했던 현실이 그 순간 또렷하게 그리고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서러웠던 건 누구에게도 한마디 설명 없이 그렇게 내 삶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걸어온 세월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웃고 울었던 모든 날의 흔적이 이제는 지도 위에서조차 사라졌다는 현실 앞에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눈가가 시큰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쉬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앞에 펼쳐진 창밖의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확실해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믿어주고 움직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은 짧지만 강했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조금씩 얻었습니다. 며칠 뒤 아가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얼굴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지만 말은 조용했습니다. 같이 좀 나가요. 시간 괜찮으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가씨는 원장에게 미리 외출 허가를 받아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단정히 입은 겉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히는 동안 나는 이 작은 공간이 낯설면서도 안심이 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신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지금 해야 할 일만은 분명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동사무소였습니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안내 방송이 섞여 들렸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은 지 오래지 않아 내 번호가 불렸고 아가씨가 서류를 챙겨 함께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언니, 본인 확인 서류만 새로 발급받으면 돼요. 바로 해드릴 수 있대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문을 확인하고 사진도 즉석에서 새로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셔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누군가의 증명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참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찍히는 그 찰나 나는 분명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내 삶의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난 뒤 아가씨는 말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내가 오래 이용해온 동네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섰을 때 손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창구 안에서 물었습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기억하시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숫자 4자리를 누르기 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또렷했고 숫자를 하나씩 누르는 손끝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난 뒤 화면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대로 있어라. 잠시 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출금 내역 없습니다. 계좌도 이상 없습니다. 비밀번호도 변경된 적 없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리듯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은 바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손등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번호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숫자였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병원에 오래 있었던 그 시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손으로만 출금하게 하자고 마음먹었던 그때 만든 번호였습니다. 통장 안에 잔액은 예전보다 줄어 있었지만 크게 빠져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쓰던 돈들이었기에 그 정도는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계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내 옆을 걸었습니다. 둘 사이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위로는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조금은 마음을 고쳐 잡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하나씩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다짐이 앞섰고 억울함보다는 진실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함께 앉아있던 신우이는 통장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언니 여기까진 확인했으니 이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끝까지 알아볼게요. 그 말에는 분노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에 더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돌아섰습니다. 기억 속에서 항상 조용하고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어깨가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요양원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흥분을 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 다녀왔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먼저 동네에 있는 부동산부터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이 팔렸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했지만 매매 시기와 이름, 서류 절차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매수자 이름은 낯선 법인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아들의 사업자 등록증과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한 건 동네 주민의 제보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재가 족발집을 차렸더라고요. 수원 번화가 쪽인데 이미 오픈한 지 꽤 됐고 가게도 커요. 배달 어플이랑 네이버에도 가게 이름이 올라와 있던데요. 리뷰 수천 개의 평점도 거의 만점이에요. 사진 보니까 줄도 서 있던데요. 말이 이어질수록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이 그렇게 팔려나간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그 위에 다른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신우이는 가게 근처까지 직접 가봤다고 했습니다. 안쪽에서 일하는 아들의 모습도 직접 봤다고 예전보다 얼굴도 좋아졌고 몸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장사 잘 되고 있어요. 가게도 깨끗하고 손님도 많고요. 솔직히 이게 한두 푼 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집 한 돈 아니면 이런 가게 못 차렸을 거예요. 그 말 끝에 신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갔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잠깐 민재한테 말을 걸었는데 정말 뭐랄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어머님 이야기 꺼내자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뒤에서 나오더니 그냥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입술을 눌렀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떤 감정을 먼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얼음 같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져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부인 말에 눌려서 지내는 것 같았어요. 눈치만 보고 제 말에도 제대로 답을 못하더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을 핸드폰을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떠오르는 건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낯선 병실,
차가운 식당의 숟가락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던 나의 안부였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사 잘 된다는 말도 줄이 섰다는 말도 모두 숫자와 화면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 삶의 무게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아들도 며느리도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팔았는지, 누구를 버렸는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선택이었는지를.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 작은 전등 아래 고요히 흐르는 공기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마다 같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을 덮어도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들, 목소리, 풍경이 머릿속을 헤맸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겁게 내려앉은 질문 하나가 잠을 밀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해하고 넘기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시 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없도록 너무 깊이, 너무 교묘하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돌려가며 했고 겨울이면 이불을 널어주고 여름이면 수박을 갈라줬습니다. 단 하루도 타인의 집처럼 여긴 적 없었던 그 집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넘기고 나를 이곳에 가둬버린 사람들.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었나? 눈치 없이 기대기만 했던 어머니였나? 그래서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버린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둘 드러나는 정황과 증거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쏟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젠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어쩔 수 없는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악이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제였고 나라는 사람을 생활의 무게에서 지워버리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마음에 떠올랐던 건 분노였습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른 화가 속을 채우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온 건 참을 수 없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가족이, 이렇게 쉬이등을 돌릴 수 있는 사이가 나의 전부였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이름만 남은 가족 껍데기뿐인 혈연을 두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많이 용서해왔는지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을 끊고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평범하게 노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남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벌고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용서는 훌륭한 선택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렸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상처를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상처를 만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몫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인간은 못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얌전히 있고 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철저하게. 내가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무겁게 돌려줄 겁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지켜만 보던 시간은 끝났고 나를 지우려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준비는 조용하게 진행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억울함이나 분노만으로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또렷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 가족 상담을 요청했고 장소는 조용한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기자에게는 지역복지 취재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석을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겐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짧고 단단하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식사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니다. 그냥 한 번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짧은 답이 왔습니다. 시간 맞춰볼게요. 단 3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조차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조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기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는 내게 밝은 인사와 함께 질문을 건넸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꼭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어떤 믿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는 메모지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양원 생활은 어떠셨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준비한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걸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책도 읽고 핸드폰도 사용하고 다른 어르신들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가족은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자의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을 마주한 아들에게 시선을 옮기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몰래 집을 팔았지? 내가 평생 살던 그 집을. 그 돈으로 족발집 차렸더라. 리뷰도 좋고 장사도 잘 된다고 하던데. 근데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봄바람 쐬러 가자던 그날 나는 그냥 없어져 버렸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일부러 닦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끝나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한 흔적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그 장면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고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기자님, 이게 진짜 요양원의 현실이에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 돌보는 곳이 아니라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려놓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버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는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복지 기사로 시작하려 했지만 지금은 친절한 요양원에 가려진 가족의 민낯 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조명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온 말들이 하나둘 차오르고 있었고 이젠 세상에 꺼내야 한다는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는 먼저 간단한 인사와 방송 취지를 설명했고 사회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화난 표정도 슬픈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만 전하자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마이크가 입가로 가까워졌을 때 말문을 잠시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벚꽃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봄바람 쐬자고 손주들 만나러 간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좋아하는 간식도 싸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서류에는 이미 사인이 되어 있었고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림없이 이어졌고 카메라 너머로 세상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벚꽃 보러 간다던 그날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존재는 가족에게서 사라졌고 기억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은 팔려 있었고 저는 치매 환자라 불렸습니다. 짧지만 강한 문장이었습니다. 촬영장 안 공기가 달라졌고 조용히 진행되던 촬영은 그 말 이후 더 집중력 있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해당 방송이 지역 뉴스 특집 코너로 방영됐습니다. 노모를 버린 봄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다큐 형식의 구성으로 나의 인터뷰가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영상은 지역 SNS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벚꽃 보러 간다며 요양원에 어머니를 버린 가족. 치매가 아닌데 강제로 입소, 진실 밝혀낸 72세 어머니의 용기. 자극적인 제목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주민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늘었고 배달 앱 리뷰란에는 전혀 음식과 관계없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번 돈으로 차린 가게인가요? 족발은 맛있는데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나요? 손님은 돈이지만 가족은 인생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배달앱, 블로그, 가게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이던 족발집 앞은 한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응대하던 카운터 앞은 불편한 시선들로 얼룩졌고 가게 전화는 이유 없는 항의로 인해 몇 차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외출할 때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장보는 발걸음도 빨라졌고 동네 카페에 가는 일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평소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묵묵히 일만 하고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시선을 피하고 짧은 한숨을 내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상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무너지는 양심, 조용히 흘러내리는 후회, 이제야 느끼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연민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인이 말하고 기억하고 싸워내는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사연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날, 내 손에는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와 낡은 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루아침에 요양원에 들어왔던 몸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다시 문을 나선다는 것, 이제는 혼자가 된다는 것이 막막하지 않다면 거짓이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진 않았습니다. 복도 끝을 돌아 나가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쌓였던 복도, 울고 웃었던 침대 옆에 작은 창문, 그리고 내가 있었던 그 병실. 그 공간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를 집어넣었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소 후 머문 곳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오래 근무한 보호사가 살고 있는 건물 2층 방 하나가 비어 있다며 주인에게 말해놨다고 했습니다. 큰 집을 바라지도 않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잘 닫히고 물이 잘 나오고 햇살이 한 줌이라도 들어오는 창문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소리도 없이 지냈습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커피포트를 돌리고 다시 누워 책을 들여다보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흐르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나의 태도와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지력과 행동이 뛰어났다며 혹시 관심이 있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배운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 공간에서 아픈 마음을 가진 어르신 한 분에게라도 따뜻한 손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건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구청 복지센터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했고 기초 강의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재는 2권, 필기도서와 실기 문제집이었고 조그마한 노트를 사서 줄을 쳐가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잠시 슈퍼에 들러 식재료를 사고 오후엔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각,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손끝의 움직임, 그 모든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요양보호 기본지침, 윤리강령, 응급상황대처 요령 등 낯선 단어들과 기억하기 어려운 절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복습 노트를 만들고 기출문제를 출력해 오답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중간에 문득 요양원에서 만났던 박할머니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우린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라고 말했던 그분. 이제는 내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요양원에서는 자격증을 따면 바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정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작은 방 안, 책상 위엔 요양보호사 교재와 싸구려 탁상시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면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분식집 튀김 냄새가 방 안으로 살짝 들어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내가 다시 찾은 삶의 무대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이젠 내 일상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저 내가 잃어버린 걸 스스로 되찾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싸운 거였습니다. 벚꽃 보러 가자는 말에 들떴던 나,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선물까지 준비하던 그때의 내가 버려지고 지워지고 잊혔던 그 시간.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혹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아니면 멀리 떨어진 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겨우 드리고 마는 가족.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식이 조금만 웃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분들도 결국 한 사람이었습니다. 희생만 하다가 사라져야 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늙었다고, 힘이 빠졌다고, 기억이 흐려졌다고 해서 누구도 사람 하나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버릴 자격은 없다고. 제가 겪은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그 목소리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지금 외롭게 싸우고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잊혔다고 느껴질 때에도 스스로만큼은 자신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워진 이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시 피는 벚꽃처럼 또 한 번 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